뉴 진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종교단체 해산 문제 또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두 분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임지봉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제도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임지봉 교수님,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선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이 당시 대선 네.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네. 그거를 이제 2심에서 무죄 나왔던 거를 이제 유죄로 뒤집는 그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 네. 헌법상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또 뭐 그 후에는 또 이제 윤 대통령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네.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그 형사 합의부 재판부에서 이걸 하면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까지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데는 이제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돼 있었는데 그걸 시간수로 네. 처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풀어주려고 논리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정도로 이례적인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 또 그 이후에도 저는 지금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침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침대 축구라고 굉장히 시간 끄는 그런 축구가 있듯이 재판을 굉장히 시간을 끌고 그리고 뭐 지금 피고 측에서 주장한 거 다 받아주고 재판기일도 다 연기해주고 그런 식의 재판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그걸 이제 공개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 재판관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냐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네. 국민들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사법개혁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말씀하셨는데 또 법조계 일각과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 많이 얘기합니다. 임지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소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특별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법원 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예요. 부를 두고 그 부의 그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도 기존의 판사들이야. 단지 그 판사들을 이제 그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가 이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런 전담 재판부를 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을 비롯해서 많은 내란 재판들이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으면서 효율적인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신속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에 대비해 가지고 좀 이걸 모아 가지고 네. 피고들도 모으고 이래 가지고 전담 재판부에서 깊이 있게 속도감 있게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각급 법원의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법이라는 특별 법을 통해 가지고 이건 법원 내에 어떤 재판부는
얼마든지 이제 네.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론은 조금 더 뒤에 질문을 드리고 예. 똑같은 질문을 장영수 교수님께 드리는데 먼저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소지 요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주범 교수님과는 달리 이건 위헌의 소지가 크다라고 보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사나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 배당 등의 사법 행정권도 포함된다. 네. 만약에 여기 대해서 예외를 두려면 헌법에 예외를 둬야지 법률로서 이것을 뒤집는 것은 위헌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고 심판을 바꾸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 있어서는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냐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 있어서도 중간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걸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차라리 재판이 시작 전이었으면 또 모르되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다는 건 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배경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당이 거대 여당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임주범 교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네. 이제 이 직위헌 사법 재판부 못 불신, 믿겠다. 조희대 사법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불신. 사법 불신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진영 갈등이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미 힘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이면에 실제로 이미 입법권, 행정권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사법권까지 압박해서 삼권 전체를 쥐고 흔들고 결국은 사법적 통제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왜냐하면 야당이 국회 내에서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거마저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장영수 교수님 말씀은 거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려는 어떤 제도 개편이다. 그런 그렇게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저는 교수님? 예, 지금 임지봉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가 이런 사법개혁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어떤 정치인분들도 주장을 하시던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게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뭐 바꾸려고 그런다면 그런 판결이 말을 나온다면 또 바꿀 수가 없죠. 예. 항소하면 되죠. 네네. 판결은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을 네.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더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디기 때문에 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신급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도 그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18일까지 이제 1심 그 내란 재판의 판결이 안 나면 이제 또 석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재판부는 그 전에 판결 난다라고 분명히 천명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계속 이제 물론 거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법 기술을 쓰고 이래 가지고 길도 자꾸 미루고 이래 가지고 더뎌진 측면도 있는데 네. 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직위헌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사건이 얼마나 지금 중대한 사건인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지 그래서 얼마나 신속한 그러한 재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장영수 이제 교수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내란 재판부법에서는 재판부 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의 기간을 이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 진행 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 그 후보 시절에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 숫자도 많고 훨씬 복잡하고 큰 사건이거든요. 이걸 그보다 훨씬 짧은 6개월 내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좀 무리다.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약간 강론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임지용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크게 어떤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을 때 내란 전담도 설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를 설치하고도 재판부 구성할 수 있는 법원의 이제 권리 또 그 독립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냐는 그런 부분.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도 그 헌법에 명시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법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구성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말고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전담 재판부들이 각급 네. 법원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번에 만든다 해가지고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어떤 지적이 또 있냐면 말씀 네, 끊어서 네, 죄송한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라든지 국제사건 전담 재판부 이런 거는 또 법원장이 지정하도록 재량권이 있고 불특정 다수 사건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원 내 사무 분담에 가깝지 네, 네, 이게 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담 재판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담 재판부도 예. 그렇고 예.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결국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무 분담의 원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걸 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나 여기서 재판하고 있는 걸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 분담에 있어서 그 무작위 배정 사건 배정의 원리에 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네. 사무 분장에서 무작위 사건 배당은 맞습니다. 그 원칙은 그런데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원 예규에서도 그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작위로 하지 않고. 네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원 예규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법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로 할 수 있다는 법률이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법원 예규의 훨씬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뚜렷한 공익적인 입법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법률로서 그러니까 사무분장의 원리에 대한 예외를 이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장영수 교수님은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법원이 재판부를 스스로 어떤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부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그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을 방도가 있냐 이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도. 지금 그걸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네. 첫째로는 구체적인 사건과 무관해야 됩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벌써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 전담재판부라는 게 이게 특별재판부가 아니려면 네. 동종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이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거는 사실 관련자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네. 12.3 비상경 관련자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임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재판부로 흩어지지 않고 모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의 재판을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수시로 터지는 게 아니니까 벌써 40년 전에 뭐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금방 쓸모없는 그런 재판부가 될 거예요. 동종 유사 사건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의 네. 죄까지도 이제 전담하는 그런 내란 외환의 죄를 관할로 하는 그러한 전담 재판부로 알고 있고요. 네네.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런 내란 외환의 죄가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죠. 네. 예. 교수님 임지봉 교수님한테 네. 요런 측면에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추천인으로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고 헌재 사무처장이 있고 네. 판사 회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뭐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여당 인사고 그럼 어떻게 보면 수사와 기소의 그 최정점에 있는 분이 재판에 하는 사람 추천한다. 물론 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있지만 거기는 10분의 1인데 여기는 3분의 1을 9명 중에 3명을 할 수 있고 헌재 사무처장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또 여권 상황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판사회의 이것도 좀 비슷해요. 근데 여하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시각 정치적 입김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좀 의심이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중요한 거는 뭐 불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예. 과연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추천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우려 그런 시선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사람들이 승복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아니 추천위원들이 네. 그 전담재판부 재판관을 추천하면 끝이지 그 이후에 다시 그 판사한테 뭐 내가 추천해 줬으니까 이렇게 판결해라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도 안 되고 끼칠 수도 아니 없습니다. 제 말씀은 추천하는 그 인사들이 네. 본인들한테 어떤 예를 들어 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네, 뭐 네. 인품이나 이런 거는 여러 사람들이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정부 여당 사람인데 네. 추천할 때 그런 바이어스가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추천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려할 네.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행정부의 국무위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러니까 원고 측 그러니까 네. 검찰 측의 검사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원고라는 소송 당사자 네. 쪽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판사들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한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그런 시각이죠.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헌재 사무처장이 3명 추천하는 거 네. 헌재는 대법원과 같이 동등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바로 법원 안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하는 거고 그다음에 헌재 사무처장은 법원 밖에 있는 사법부 구성원이 또 법원 안에 있는 판사 3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네.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이 추천하는 3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요. 사법행정권 자체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뭐 단순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견지에서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이거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네. 자, 임지봉 교수님은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니라 하셨는데 이제 추천하는 그 세 주체가 뭐 법무장관은 더더욱 그리고 3분의 1의 또 그 포션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판사 출신이니까 헌재 사무처장 괜찮아 보이지만 또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지금 상황 특별한 상황이니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판사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재판의 공정성, 그 사람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장영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선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이 법원장 시절에 이 소속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쭉 돌렸습니다. 촛불 사건 빨리 좀 처리해라. 네. 어떤 구체적인 방역성 제시하지 않고 다만 빨리 해라. 요 한마디 때문에 법원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 따라 가지고서 들여다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법원장으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판사의 재판의 독립을 갖다 침해한 거다. 한동안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결국은 물러나지는 않고 임기를 마쳤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근데 너무 네네. 가볍게 생각하는 건 네. 그건 곤란하지 않는 예, 거고. 임지봉 교수님.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좀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그 당시 신영철 그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죠. 네. 2월에 지금 법관 인사철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지금 그 촛불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 여러 부가 있는데 네. 그중에 박모 판사라는 분이 이거를 위헌 제청을 했어요. 집시법 10조입니다.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 그게 이제 촛불 시위 가담자들의 이제 유죄의 근거가 됐던 법조항이거든요. 이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위헌 제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법 42조에 의해서 법원이 현재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은 재판이 정지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재판부는 당연히 정지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촛불 시위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같이 정지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때 신영철 당시 지법원장이 한 말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네. 인사철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위헌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지시법 10조를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언제까지 장영수- 우리가 이 내란 아니, 재판으로 아니. 몇 년을 자, 끌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 예, 장영수 두 교수님. 가지만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판사들도 그 상황이라면은 위헌법원 심판 제청을 별도로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했었던 지금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 정지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내란 위헌 사건에 있어서는 위헌 제청되더라도 소송 중지하지 마라. 네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그것도 아직 이제 발의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그 얘기 하고 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 요거 관련해서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임지봉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만약에 올라와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면 올라와 있는 발의된 법안을 좀 손봐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시행하고 이거를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저는 법원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자꾸 뭐 대법원 쪽에서는 뭐 위헌이다 그러는데 아니 위헌이라고 대법원 쪽에서는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또 왜 국민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법원 개혁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는지 그 이유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예. 임지봉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장영수 교수님은 이게 손을 보면은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시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될 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이게 아니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건 어떻게 손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네. 특정 사건이 생기기 전에 법을 만들었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아까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판사 배정에 대해서까지 개입하지는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법부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방법을 찾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 중에 심판을 바꾸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이런 식의 어떤 법 개정이 혹은 법 제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임지봉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법 왜곡죄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외국제 이거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무리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법외국제 필요하죠. 법외국제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검찰이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또 법원이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재판을 하고 이런 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외국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독일 등에서는 이 법외국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슨 판사나 검사들이 자유롭게 어떤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뭐 지금도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도 많은데 네. 굉장히 그 판검사들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뭐냐면 그게 예. 왜곡했다는 기준이 뭐냐 이런 우려를 많이 그렇죠. 표하죠. 예. 지금 아마 법안 현재의 법안대로 네. 하면은 이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네.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까지의 네네. 법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구체화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독일에서도 이 법외국제 규정이 있습니다만 네. 이 법외국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판검사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의 존재 자체가 판사나 검사가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런 경계를 삼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죄 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익수 교수님은 법외국제 도입해야 됩니까? 지금 독일의 경우 이 제도가 있고 그게 뭐 쉽게 적용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미 그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둘 이유가 무엇이냐가 일단 체계상의 혼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 따로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지난번 법사위 소위나 전체위 통과할 때도 보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하고 패키지로 함께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담 재판부 만들고 거기에서 뭐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안 나오면 그걸 뭐 법외국이나 이런 것으로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려가 아까 그럴 리 없다라고 말씀하신 임주범 교수님 뭐 누구라도 이제 거기에 대 가지고서 우리 흔히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 판사 문제다 이 검사 문제다라는 식으로 계속 재수하고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지금부터 좀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종교 단체 해산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마 민법상에 불가능하진 않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통일교가 불법 정치자금을 줘서 정치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 단체 핵심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 단체를 해산까지 해야 되는 그 이유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임지봉 교수님? 특히 이게 종교 단체란 특징에 우리가 이제 조안점을 두고 본다면 우리 헌법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종교 분명히 분리, 종교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법률적으로는 민법 38조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민법 38조에 보면 법인이 설립 목적에 벗어난 등 공익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해줘서 이제 법인이 됐을 건데 주무관청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종교단체들, 이 종교단체들은 우리는
여러 면세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법인이 어떤 공직선거나 혹은 공직선거에서의 그 각 정당의 경선 과정에 개입한다든지 혹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그 종교단체 이권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주무관청이 그 종교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 법인의 설립 목적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 목적은 아니죠. 예. 설립 목적에 명백히 배치되면서 또 이게 공익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정교 분리 원칙도 훼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여러 뭐 수천 명의 당원을 그 신도들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경선에서 표를 행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주무관청,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주무관청은 문체부겠죠. 네. 문체부 장관이 그 원래 법인 설립 때 줬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네. 민법 38조에서요. 네, 네.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종교단체는 이제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거고 물론 거기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단체 종교단체 간부가 어떤 뇌물을 공유했다든지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지봉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통일교회 사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해온 게 확인되면 이게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장영수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종교의 자유 자체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 중에 하나고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인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종교 개혁이 있었고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 극렬한 대립 속에서 이거 더 이상 그러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오랜 진통 끝에 인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지 종교가 국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말아라는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종교를 내세운 정당이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 당연하고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투표권 행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불법에 대해 가지고 종교 전체가 아예 무슨 신권 정치를 갖다가 겨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종교 분리를 갖다가 깨트리려고 한다면 모를까. 네. 그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건 과도하다. 네. 조금 신중해야 한다, 과도하다 말씀이시고 제가 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요 질문 종교단체 해산 그 검토 문제가 나온 김에 요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향해서 거듭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 해산 10번이고 100번이고 뭐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임지봉 교수님 보시기에 12.3 비상계엄 때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좀 여기저기 엄밀히 따져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을 당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전부 의혹의 단계인 경우는 맞는데 정당 해산의 사유는 헌법 8조 4항에 나와 있듯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돼요. 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의 간부가 원내대표가 그 내란을 도와준 결과를 낳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의 의총 장소를 뭐 국회 밖에 했다가 안에 했다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해제 표결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렇죠. 방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그때 검토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거로는 의혹만으로는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저는 제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해산 제소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책임은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원칙적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이거를 너무 이렇게 법적인 잣대로 먼저 이거를 그 정당을 해산한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러한 측면은 이번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희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특정인 설령 뭐 그분이 당대표라 하더라도 네. 특정인의 행동만을 보는 게 정당 전체를 봐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의 아로 사건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해산을 못했었고 네. 결국 통합진보당의 당헌, 강령, 뭐 대선 공약 기타 여러 가지를 뒤져서 판단했었던 거거든요. 이번 경우에 더더군다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거는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장 기각하면서 범죄의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을 받아보면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그 거죠. 얘기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니, 아니, 결론에 이겨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뭐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결 못 하겠다는 얘기가 네. 법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 그런데 표결하러 간 사람 있지 않냐? 김상호 의원처럼 거기 있다가 말고 모여 있다 말고 가서 표결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이걸 방해했다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가 이야기했겠죠.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